네, 다음은 9월 모의평가 분학입니다. 18번부터 21번부터까지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기억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광한루기는 수산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졌다. 각 회의 앞부분의 내용을 소개하는 식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부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광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이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 먼저 여기서는 이제 A 부분인데 A 부분을 잠깐 보면 제1의 봄날이 오작교에서는 설랑이 봄바람이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서는 가인이 그네를 띠네. 강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강한루기가 없었다면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춘향이 이도록 만나지 못했던 8회로 구성한 한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했는가? 강한루 하나가 궁전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으며 8회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 장소는 광한루가 나오죠. 그 다음 춘향과 이도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적 배경은 지금 광한루죠. 그래서 A에서 19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공간을 통해서 회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고 A를 통해 해당 주요 공간인 광한루를 소개하여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고 또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여 서사 전개 개연성을 주고 있고 또 기억은 인물의 말에 대한 기억이 뭐죠? 그죠?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그렇죠? 고운 얼굴을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인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기만하게 말했다.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 기만이 대답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에 빠져 죽은 이후 녹도 사라지고 양대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는 교방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여기서 이제 월매가 나오죠. 기생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쭈그러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그 용모 자체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만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도련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지금하는 인연이 정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불러오거라 그러죠. 도련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한다. 그렇죠.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약간 평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인물의 사람에 대한 평을 통해요. 독자에게 이도는 반응이 당연한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 2, 3, 4번은 다 맞았고 5번이 틀렸네요. 5번은 뭡니까? 작품의 감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가 팔로 구성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건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꽃그늘까지 가봅시다. 한 번 더 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지 저는 내가 알아서 뭐하느냐.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부른다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요? 김한의 생각이죠. 김한의. 오고 안 오건 저 아이한테 달릴 테니 달리지 않았느니 너는 가서 그 새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이에 김한이 머리를 떨구고 갔다. 원래 춘향은 풍경을 지키려는 옆집 아이를 따라 옆집 아이가 나오죠. 채석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드러지고 벚나무 갈쳤는데 그네를 멈추고 무쇠미소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가는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여기서 꽃그늘은 뭐죠?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강한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다. 갑자기 기만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그렇죠.
이 꽃그늘 자리는 춘향이 그늘 타기 기다리는 장소 아니죠. 춘향이 기만을 머물고 있는 장소도 아니요. 춘향이 머물 가지고 이도를 바라보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오물수먹기에 와서 춘향을 발견하죠. 기만이 웃음이 맞자 춘향이 노여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보소. 어제 남은 밖 큰 길에서 까치가 또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와 활집을 진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낭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구나. 내가 어찌 본관사또를 몰아보겠느냐.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자재 도련님이요. 도련님이 등장하죠. 사또자재 도련님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낭자 우리 도련님 한번 만나러 갑시다.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취향인지 알겠느냐. 내가 춘향입네 기생입네 하면서 넝지끌에서 일을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춘향난다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향이 바란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낭자가 그대에 뛰어놓으며 아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된 것이요 인연이라는 거죠.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 귀인이냐 성녀냐 하며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 하시기에 향수 기생은 딸입니다고 말했소. 그럼 도련은 이도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춘향 난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갔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낭자는 잘 생각하시오.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내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기만의 역할은 결국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도령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가옥이 아니라고 알려줘. 이도는 무지를 깨울 금가도 아니고 이도령에게 춘향이 선녀 같은 아이라고 말하며 이도령이 춘향이 고귀하신 신분을 알게 되는 조력자일 건데 고귀하신 신분은 아니죠. 기생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도령의 풍류를 즐기만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도령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그죠? 풍류를 즐기만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춘향을 부르게 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상대가 춘향이란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럼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있게 해주어 춘향이 이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한 건 아니죠. 춘향의 이도린과 만남은 우연이라고 그랬죠. 그죠? 거듭되는 우연이라고 했죠. 그죠? 혐오가 지어나서면 속담는 바닥이 날자. 이게 우연히 오늘이면 낭자가 뛰는 것도 마침 이때이니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글에 대한 내용은 다 봤어요. 이도는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이도린은 춘향이 자신의 호감을 느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춘향이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숨어서. 춘향은 그날 타기 위해 날들이 나섰지만 기대할 바는 좋았죠. 이도리는 춘향을 부르며 이도리는 자신을 만나러 올 거냐 기만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도리는 쫄매가 춘향과 어머니라는 사실 모르고 있었죠. 옆집 아이는 이도리를 만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에요. 다음은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31번 잠깐 보기를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의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거죠.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도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 자신 인식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진 않아요. 집단에 동화된 채 집단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산업은 사무직 남자 사원들에게까지 그러면 이미 뭐예요? 사무직 사원 남자들까지 사원들까지니까 현장직은 다 입었다는 거예요.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돼 이로 인해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를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사원들이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두식이 나서서 험악한 부정에 가라앉혔다. 그랬죠. 이게 중도적 입장인 것 같아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것뿐만 아니라 준비위원회를 처음 소집한 것처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거야. 경영자가 나오고 독단을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뇌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이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깨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여기서 나머지 절반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과 관련하여 이끌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로 남자 사원들은 기억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험악해진 분위기로 보아 기업과 관련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움이 있으면 알 수 있고 그 다음 3번에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말로 보아 여기서 지금 이미 끝난 일이야 뒷부분에서 나오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선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습니다. 내용료 전체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더 가겠습니다. 제복 얘기로만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자. 그죠? 민도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어비로반 자세로 이쪽을 찾아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정상태가 등장했는데 화를 벌컥 내며 미스유를 부른 거죠. 여기서 야릇한 웃음. 이게 A는 권씨가 사무직 사원들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사무직 사원들은 권씨가 사무직 사원들에 야릇한 웃음을 짓던 거죠. 그 다음에 눈이 희둥그레지며 미수인 정정군은 다가가 그쪽으로 자진해서 일어났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눈이 희둥그레지는 것은 장상태가 화를 내며 명령에 기른 미수인의 반응이죠. 그 다음에 교수가 가서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든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사내가 나오죠.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엿듣고 비웃지?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독립사회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독립 가지고 이론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그러니까 제1공장 생산부요. 자벽부로 근무하고 생산부죠.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입니다. 그럼 성까지 짝을 줘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씨를 노리게끔 삼아 화풀이할 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치를 보냈다. 함께 노래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시기에는 민도식 얘기죠.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있게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 사무를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니었다.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 커다란 입술을 장산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20, 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냈을 법한 갈록 같은 게 보이는 얼굴이다.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도 연결되어 자벽불하기는 자기소가 아무래도 믿지 않을 정도였다. 그랬죠. 그래서 A 소설장의 특징은 가장 첫째,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드는 행위는 없어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것 없고 공간적 배경 없고 소설자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럼 자네가 자백이라고 무슨 상관에서 우리 얘기를 이틀 동안 난 관심이 갔지?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붕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사는 하얗게 질리면서 체육대가 열리는 제1공장에서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하는데 여전히 민적거리는 남편이 등장하죠. 아내 등장하고 시정 근심서 눈치를 거두지 않았다. 새벽 도면에 총각 하나 사원하다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에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직 난 필요 없어. 거기에 아니면 밥비로 뭘더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이 안 있는 회사가 수두룩 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마다 집을 나서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서 C 부분은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에 걱정하여 보인 반응이고, D는 계속 합시다. 시내를 몰리면 그의 저번주에 일공장을 닫을 때 개의식이 시작된 것이었다. 공장 정문의 철장 너머로 검정 곤색의 일색의 운동장을 넘나보는 순간 민도씨는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혔다. 새로 맞춘 제보로 단정한 각 부서별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우러러보며 사과를 제청하기 직전에 일부 운동을 목청을 닫아두는 첫기쯤 부었다. 이윽고 공장일 땐 한바탕 들여다 놓은 우럭찬 노랫소리가 시작되었다. 노랫소리는 사람들 모두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이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부분이니까 그 도일한 모습을 민두식이 나타난 반응이죠. 턱턱 막혔다는 것은. 이는 사람들이 사복을 입은 민두식은 불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죠. 뭐라고 해서 지각한 사람들을 야유하는다. 5번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마저 입을지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죠? 그날 지나칠 수가 없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야. 우리 현장 사람들은 더 심한 것도 있어. 결국 그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는 동료 준비 회의에 굉장한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거 보니 민도씨는 동료 사이에 대해서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곤식을 내르게감으로 삼자는 장산된 눈치를 읽었지만 선뜻 동참하는 걸 보니 민도씨는 장업적 사고를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전체 내용은 다 살펴보았습니다.